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이트댄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바이트댄스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기업이죠. 그렇죠. 2012년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했다는데 어떻게 10여 년 만에 전 세계 거의 19억 명이 쓰는 거대 플랫폼 제국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성장 과정, 또 현재 직면한 과제들, 이런 핵심 동력을 좀 살펴보는 게 이번 탐색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트댄스의 성공 공식과 그 미래까지.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바이트댄스가 그냥 틱톡 회사,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 이상이죠. 이 회사의 여정을 보면 AI 기종 활용, 또 굉장히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 그리고 좀 독특한 기업 문화, 이게 다 합쳐져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거거든요.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첫 핵심 제품, 뉴스 앱 토어티아오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토어티아오. 2012년에 나왔죠. 이게 사용자가 뭘 좋아할지 AI가 파악해서 뉴스를 딱 맞춤 추천해주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창업자 장이밍의 초기 비전이었던 거죠. AI로 컨텐츠 소비를 완전히 개인화하겠다. 이런 생각. 당시로서는 정말 좀 혁신적인 시도였어요. 그렇죠. 이 AI 역량이 그냥 바이트댄스의 DNA가 됩니다. 토어티아오 성공이 그냥 뉴스 앱 하나 성공시킨 게 아니라 네. 이 AI 알고리즘을 다른 컨텐츠, 특히 비디오로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준 거죠. 아, 그래서 틱톡이랑 도우인까지 이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틱톡 그리고 중국 내수용인 도우인. 이 두 앱의 성공은 전적으로 이 AI 기반 추천 엔진 덕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용자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차서 계속 보게 만들잖아요. 정말 빠져들게 만들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다른 중국 기업들이랑 좀 다르게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봤다는 거. 맞아요. 중국용 도우인, 글로벌용 틱톡 이렇게 딱 나눠서 투트랙 전략을 쓴 거죠. 네, 이완화 전략. 그러다 2017년에 뮤지컬리 인수.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 맞아요. 10억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하죠. 네, 거의 그 정도. 거금을 들였는데 이게 단순히 사용자 수만 늘린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미 서구 시장,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던 플랫폼이잖아요, 뮤지컬리가. 그렇죠. 그걸 틱톡이랑 합치면서 몇 년 걸릴 자체 성장 과정을 그냥 단숨에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미국 10대 시장을 바로 장악할 수 있었죠. 와,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네요. 유기적 성장이랑 전략적 인수를 잘 결합한 거군요. 네, 굉장히 정교한 확장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런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한 내부적인 힘은 뭘까요? 창업자 장이밍의 경영 철학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컨텍스트 not 컨트롤. 아, 네. 통제 대신 맥락, 이게 되게 독특하죠. 직원들한테 일일이 지시하기보다는 충분한 정보, 즉 맥락을 줘서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회사가 커지면서 생기는 비효율, 그 규모의 비경제라는 걸 엄청 경계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장이밍은 그런 관료주의나 느린 의사결정 같은 걸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후임 CEO인 량루보도 이걸 이어받아서 량루보 CEO 지금 대표죠. 네. 이분은 특히 조직의 경직성을 피하고 계속 활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핵심 가치들을 강조해요. 바이트 스타일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항상 첫날처럼 always day one 이라던가 솔직하고 명확하게 be candid and clear 같은 것들이요. 이런 원칙들이 빠른 혁신, 또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 탄력성 이런 걸 뒷받침하는 거죠. 그렇군요. 혁신과 속도를 중시하는 문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바이트댄스도 큰 어려움에 닥치죠? 네, 바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나 국가안보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서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혹시 바이트댄스를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문제로 인도에서는 2020년에 틱톡이 금지되기도 했고요. 네, 인도 시장 완전 철수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더 강하게 나왔어요. 2024년인가 25년까지 미국 사업부를 팔던지 아니면 아예 서비스를 중단하던지 이걸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와, 정말 초유의 사태죠. 유럽연합 EU 쪽에서도 벌금을 많이 부과했고요. 네, EU도 데이터 처리 문제 때문에 거액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에 바이트댄스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 프로젝트 텍사스, 프로젝트 클로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수십억 달러,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프로젝트들이죠. 핵심은 그거예요.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땅에, 유럽 사용자 데이터는 유럽 땅에 있는 서버에 저장하겠다. 아, 데이터를 현지화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오라클 같은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독립적인 제3자가 감독하게 하겠다.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분리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좀 안심시키려는 시도죠. CEO가 직접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가기도 했고요. 네, 가서 설득 작업도 했죠.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바이트댄스의 강점은 역시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AI 기술, 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빠른 혁신, 또 글로벌 확장 능력, 그리고 수익 모델도 광고뿐 아니라 이커머스까지 다각화되어 있고요. 맞아요. 리더십이나 그런 문화도 강점이고요. 반면에 약점은 역시 너무 명확하네요.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가장 크죠. 네, 중국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받는 규제 압박, 시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게 계속 발목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미중 기술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GPU 같은 첨단 반도체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약점이 될 수 있죠. 아, 그렇네요. 핵심 기술 접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자, 오늘 이렇게 바이트댄스라는 정말 거대한 기술 기업의 성공 스토리와 또 동시에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쭉 짚어봤습니다. 네. AI 기술로 시작해서 정말 글로벌 형상이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례 없는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연 바이트댄스가 이 중국이라는 태생적 배경하고 글로벌 시장의 요구 사이에서 어떤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아,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데이터 현지화 같은 그런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 이 뿌리 깊은 정치적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기업 지배구조 변경 같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닐지.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이 바이트댄스의 행보는 앞으로 다른 글로벌 기업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례?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 기술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탐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